이젠 혼자 사는 거 위험하지 않아? TV에선 맨날 노인 고독사 나오잖아. 우리 말 좀 들으세요. 요양원 들어가세요. 부탁이에요. 그 말이 시작이었습니다. 나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난 아직 멀쩡하고 어디 불편한 데도 없어. 이 나이에 낯선 데 들어가서 낯선 사람하고 살라니. 그게 더 병나겠다. 그 말을 한 뒤부터 아이들의 태도는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전화는 줄었고 연락이 와도 약은 챙겨 드셨어요? 그 동네 아직도 혼자 있어요? 우리 엄마 고집은 정말 못 말려요. 그 말 속에는 문제 노인을 대하는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집 앞에 낯선 사람이 찾아오기 시작한 건 그날은 비가 왔습니다. 작은 베란다에 빨래를 걷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낯선 얼굴의 두 남녀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점퍼에 명찰을 달고 있던 그들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나왔습니다. 가벼운 상담만 하려고 왔어요. 자녀분의 요청으로요. 정신병원에 갔던 건 제가 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식들 말에 고분고분 따르지 않았을 뿐입니다. 어느 날 집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자녀분 요청으로 상담차 방문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제 삶은 정신질환자라는 이름으로 통제되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정적 후 주인공의 독백이 이어집니다. 나는 치매도 아니었고 망상도 없었습니다. 그저 혼자 살겠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영상 전환과 함께 차분한 배경음과 함께 텍스트가 떠오릅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하지만 대부분은 모른 채 지나가는 현실입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박인자입니다. 올해 76이고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남편은 15년 전 돌아갔고 그 이후론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혼자라고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혼자라는 게 자유로웠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밥을 먹고 밤에는 TV를 보다 잠들고 가끔 친구들과 시장에서 만나 막걸리 한잔 하는 것. 그게 제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유를 자식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첫째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둘째는 지방에서 약국을 운영합니다. 둘 다 잘 자라줬고 나는 한 번도 그 아이들에게 부담 주지 않았습니다. 병원 갈 때도 혼자 다녔고 집안일도 내 손으로 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단 말은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엄마, 이젠 혼자 사는 거 위험하지 않아? TV에선 맨날 노인 고독사 나오잖아. 우리 말 좀 들으세요. 요양원 들어가세요. 부탁이에요. 그 말이 시작이었습니다. 나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난 아직 멀쩡하고 어디 불편한 데도 없어. 이 나이에 낯선 데 들어가서 낯선 사람하고 살라니. 그게 더 병나겠다. 그 말을 한 뒤부터 아이들의 태도는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전화는 줄었고 연락이 와도 약은 챙겨 드셨어요? 그 동네 아직도 혼자 있어요? 우리 엄마 고집은 정말 못 말려요. 그 말 속에는 문제 노인을 대하는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집 앞에 낯선 사람이 찾아오기 시작한 건 그날은 비가 왔습니다. 작은 베란다에 빨래를 걷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낯선 얼굴의 두 남녀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점퍼에 명찰을 달고 있던 그들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나왔습니다. 가벼운 상담만 하려고 왔어요. 자녀분의 요청으로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정신복지 뭐라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들을 들여보냈습니다. 그들은 익숙한 듯 거실에 앉아 태블릿을 꺼내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불면증 있으셨죠? 식사 거르시는 날 많으시다고요. 혹시 자신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느끼신 적 있나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난 그냥 밤에 잠이 잘 안 오는 것뿐이고, 식사는 내가 먹고 싶을 때 챙겨요. 그들의 표정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마치 내가 무슨 대단한 문제라도 안고 있는 사람인 양. 눈빛은 진단을 내려는 쪽이었지, 이해하려는 쪽이 아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그들은 내게 서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자녀분이 어르신을 걱정했어. 간단한 심리평가와 상담 동의를 요청하셨어요. 여기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나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무언가 꺼림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 아들들이 날 정말 걱정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는 결국 서명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간격으로 상담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다양한 명찰을 단 사람들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지역 내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이라는 명목이었고, 그 다음엔 노인 건강 점검, 그리고 인지 기능 확인 절차라는 이름으로 반복되는 검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작은 회의실 같은 공간으로 불려갔습니다. 거기에는 아들 김성민, 둘째 아들 김성우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같은 사람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후견인 신청을 넣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생활하시면서 건강, 재산, 행정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후견인은 보호자 역할이에요.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의자에서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후견인. 그 단어는 나에게 너는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가 언제 너희한테 그렇게까지 못 살았니? 첫째는 말을 돌렸고, 둘째는 어머니가 자꾸 거부하시니까요. 요양원도 병원도라고 말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모든 절차는 내가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된 것이라는 걸. 그날 밤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 집이 더 이상 내 집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사인했던 모든 서류들, 그건 병원 진단용 자료였고, 그 진단이 입원으로 이어지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 일은 이틀 뒤 벌어졌습니다. 정오 무렵 다시 초인종이 울렸고, 이번엔 2명의 남자와 구급차가 함께 왔습니다. 박인자 어르신 맞으시죠? 자녀분의 동의와 병원 의뢰에 따라 입원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나는 문 앞을 막아서며 외쳤습니다. 아니, 난 멀쩡해요. 내가 왜 병원에 가야 해요? 정신병원은 왜요? 그들은 이미 절차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뒤이어 들어온 아들 김성민이 조용히 내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냥 받아들이세요. 우린 엄마가 걱정돼서 이러는 거예요. 엄마가 안 들으니까 이렇게까지 온 거예요. 그 순간 그 말이 나를 찢었습니다. 엄마가 안 들으니까. 그건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통제였고 명령이었고 그리고 불복종에 대한 처벌이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강제 입원되었습니다. 병원 문 안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었다는 걸 처음으로 절감했습니다. 나는 구급차에 실려 정신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들 것도 없이 걸어 들어갔지만 그 순간부터 나는 환자였습니다. 이름 옆에 붙은 코드는 노인 조현영, 그리고 비자발적 입원. 입원 첫날 나는 병실도 아닌 관찰실에 들어갔습니다. 하얀 방. 창문은 뚫려 있었지만 철창이 달려 있었고 침대 옆엔 CCTV가 달려 있었습니다. 화장실 문도 없었습니다. 첫 진료에서 나는 말했습니다. 저는 멀쩡합니다. 집에서 그냥 혼자 사는 게 불편했어. 애들이 이러는 겁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생각도 일종의 피해망상일 수 있어요. 누군가 자신을 해하려 한다는 불신감. 자주 나타납니다. 그 말에 나는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아, 이건 내가 아무리 똑바로 말해도 그들 눈엔 내가 이상한 사람일 수밖에 없구나. 식사는 일정하게 나왔습니다. 약도 함께 나왔습니다. 나는 매일 같이 약은 필요 없다고 말했지만 간호사는 말했다. 자녀분 동의로 처방된 약이에요. 안 드시면 퇴원에 불리하세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내 몸에 들어가는 약을 자식의 동의로 강제로 먹어야 하는지. 병동은 조용했습니다. 낮에도 환자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중년 남성은 계속 웃기만 했고, 어떤 할머니는 이불을 끌어안고 울었고, 누군가는 매일 벽을 긁었습니다. 나는 매일 탈출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간호사와 말도 섞고, 담당 의사에게 퇴원을 요청하고, 자식들에게 전화도 해봤습니다. 첫째는 말했다. 엄마, 조금만 참으세요. 검사도 받아야 하고, 상태도 봐야 하고, 그건 퇴원이 아니라 시간을 들여 굴복시켜야 할 대상이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둘째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병원 복도에 걸린 종이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정신보건법 제43조 입원자의 진정 및 퇴원 청구.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단, 보호자 및 전문의 2인의 동의가 필요함. 나는 거기서 무너졌습니다. 퇴원하려면 나를 이곳에 보낸 자식의 허락이 다시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담당 전문의 2명이 이 사람은 안전하다고 말해야 겨우 집에 돌아갈 수 있다는 것. 그날 이후 나는 말수가 줄었습니다. 입을 열면 그마저도 분노 조절 장애라는 진단이 붙을까 두려웠고,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신체화 장애라는 단어가 또 내 기록에 붙을까봐 매일 정해진 시간에 식사, 산책, 단체 활동. 그 모든 게 치료가 아니라 훈련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순한 노인으로 길들여지는 과정처럼. 한 달이 지났고 둘째가 처음 병원에 면회를 왔습니다. 그는 눈을 피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퇴원하실 수 있게 서류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엔 다시는 이러지 마세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나는 그때 누가 누구에게 힘들었다고 말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마디만 했습니다. 다신 나를 너희가 다룰 수 있는 존재로 보지 마라. 정신병원에 입원한 지 6주 만에 나는 퇴원했습니다. 자식들이 동의했고 의사 2명도 단기 치료로 안정적 상태라는 의견서를 썼습니다. 퇴원 당일 하얀 봉투 하나가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입원 진단서. 그 안에는 내가 받은 진단명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경도 치매 의심, 인지 저하, 불안정성 장애. 나는 치매가 아닙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도 내 이름, 주민번호, 심지어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 이름까지 기억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스스로 재산과 생활을 관리하기 어렵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집 앞에는 전자도어락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엄마, 키가 따로 있어요. 첫째 아들은 그렇게 말하며 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이젠 어르신이 깜빡하시면 안 되니까요. 웃으며 말했지만 그 말은 내게 이젠 이 집도 당신 것만은 아니다라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냉장고에 뭐 하나 사놓으려 해도 요즘 혈당 때문에 조심하세요. 처방약을 바꾸려 해도 보호자 확인 받고 진행하겠습니다. 병원, 은행, 부동산 어디를 가도 후견인 동의서 있나요? 라는 말이 먼저였습니다. 나는 어느 순간 내 인생이 후견인에게 위탁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작은 충격이 있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집이 공동 소유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본 건 우연히 상담센터에서 받은 무료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엔 내 아들의 이름이 공동 소유자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던 그 기간 동안 모든 것이 바뀌어 있던 겁니다. 나는 경악했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미쳤다고 진단받은 사이 그들은 내 집을 나눠 가졌다. 후견인제도. 이 제도는 정말 누군가를 위해 존재하는 걸까? 아니면 누군가를 법적으로 무력화시키기 위한 가장 안전한 도구는 아닐까? 어느 날 동사무소에 갔어. 나의 후견 등급과 기록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나를 한참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런 요청은 보호자 동의 없이는 어려우세요. 후견 대상자시니까요.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책상에 손을 짚고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내 인생을 나 대신 결정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 2달. 나는 후견해지 소송을 준비했다. 이 결정을 하기까지 수많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자식들과의 대화는 이미 끊긴 상태였다. 그들은 여전히 엄마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엄마가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순간이 많았잖아요. 우린 다 엄마 걱정해서 한 거예요. 이제 와서 왜 그러세요? 하지만 정작 그들은 한 번도 내게 원하시냐고 묻지 않았다. 그들이 말한 배려는 내가 아닌 그들 자신의 안심이었다.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는 내가 살아온 이력, 지금의 신체 정신 상태, 그리고 후견해지를 원하는 사유가 담겨 있었다. 문제는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은 정신 상태라는 점이다. 즉, 나의 현재 인지능력, 판단력, 재산 관리 능력을 정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입증은 또 다른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필요로 했다. 나는 진료실에서 또 다시 이런 질문을 들었다. 최근 누군가가 어르신을 해치려 한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낯선 사람이 따라온다고 생각한 적은? 잠을 못 이루거나 과거의 일을 반복해서 떠올리는 경향은 없으신가요? 나는 가만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 질문 제가 입원하기 전에도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답했는지 기억 안 나세요? 의사는 정색하며 말했다. 그건 지금 평가와는 무관합니다. 나는 말했다. 그 질문들이 사람을 가둬버릴 수도 있다는 것. 알고 계세요? 내 진단 결과는 정상 범주의 인지능력 유지, 치매 없음, 상황 판단 가능, 단 스트레스에 대한 과민 반응 존재. 그걸 본 법원은 단기 후견 종료 가능성 있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가족 측 변호인은 이렇게 주장했다. 어머니가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그건 치료와 관리 덕분입니다. 후견인 해지 이후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누가 지나요? 그 말은 언제든 다시 이상해질 수 있는 노인이라는 딱지를 내 등에 새기려는 말이었다. 재판은 2달이 걸렸다. 나는 증인석에서 직접 말했다. 나는 아무런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고, 치매도 없고, 그냥 혼자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판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2주 뒤 나는 한 통의 판결문을 받았다. 피후견인 박인자에 대한 후견 개시 주. 그날 나는 작은 꽃다발을 사들고 집에 들어갔다. 그리고 도어락을 떼어냈다. 그 번호는 이제 나만이 기억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노인을 위한 결정이라는 이름으로 노인의 의사와 자유가 묵살되고 있습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고집을 부린다고 해서 누군가의 통제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삶의 주인공은 누구여야 할까요? 바로 그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경고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늦지 않은 용기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노인을 돌보는 것이 그 사람의 존엄을 지키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